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도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조용히 머무는 곳입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그날 밤, 78세 박순덕 할머니는 낡은 이불을 여미며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죠.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아이고, 귀에서 삐소리가 나나.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됐어요. 할머니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불빛 아래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 안에는 갓 돌이 지난 듯한 사내아이가 얼굴을 새빨갛게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상자 옆 쪽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부디 걷어주십시오. 글씨는 삐뚤빼뚤, 누가 봐도 급하게 휘갈긴 흔적이었죠.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새벽에 무슨 일이고. 아이는 작은 손으로 공기를 휘저으며 울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얇은 담요 하나로 겨우 몸을 가린 채였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었죠. 골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누구요? 이 아이 엄마 아빠 어디 있어?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쌩쌩 불어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자기 입 하나 건사하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월세방에서 폐지 주어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 얼어 죽겠네. 우째 이런 일이. 할머니는 결국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운 작은 몸이 할머니 품에 안기자 울음이 잦아들었죠. 아이는 큰 눈망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할머니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래, 우리 같이 살아보자. 할미가 지켜줄게. 그날 밤 박순덕 할머니의 삶에 새로운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니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업고 시장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혀를 찼어요. 순떡이 할매, 그 애가 뭔데? 설마 주워 키우는 거 아니제? 아이고, 제 자식도 내다 버리는 세상에 남의 애를 왜 키워? 나이 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할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를 더욱 꼭 껴안았죠. 우리 강아, 배 안 고프지? 할미가 이따 만난 거 사줄게. 아이는 말없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길 하나에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아이에게 강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강이는 4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어요. 강이는 언제나 할머니 옆을 지켰습니다. 작은 손으로 종이 박스를 들고 할머니를 따라다녔죠. 강아, 무겁제? 할미가 들게. 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은 열지 못해도 눈빛으로 모든 걸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나도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강이를 놀렸어요. 야, 벙어리. 넌 엄마 아빠도 없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애래. 더럽게 안 놀아. 아이들의 비웃음에 강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할머니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이놈들아, 우리 강희한테 왜 그러노? 할머니는 강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떨리는 작은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다. 우리 강희 할미가 있다. 세상이 다 등 돌려도 할미는 강희 편이다. 그날 밤 할머니는 강희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마지막 쌀로 지은 밥이었어요. 강희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할미는 배 안 고프다. 우리 강희가 많이 먹어야지. 하지만 강희는 밥그릇을 할머니 앞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같이 먹어요, 할머니.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가난해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둘은 서로에게 빛이었습니다. 강희가 5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리어카가 와르르 넘어지며 모아둔 폐지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강희는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죠.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할매, 여기 사람 쓰러졌어. 어서 119 불러. 시장 상인들이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당뇨합병증이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최소 30만 원은 들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한 달 폐지 주워 버는 돈이 겨우 20만 원 남짓이었으니까요. 월세 내고 나면 밥 먹을 돈도 빠듯했습니다. 선생님,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고? 생명이 위험합니다. 반드시 드셔야 해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실 침대 옆에선 강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죠. 말은 못해도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할머니는 더 악착같이 폐지를 모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거리를 헤맸어요.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미가 쓰러지면 우리 강희는 어쩌노.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큰 박스 더미 앞에서 힘겹게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강희가 달려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박스를 밀기 시작했죠. 강아, 안 돼. 니는 다치면 안 된다. 하지만 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박스를 리어카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말은 못해도 그 미소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해요. 그날 저녁 둘이 모은 폐지를 팔았습니다. 1만 2천 원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돈으로 강희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샀습니다. 자, 우리 강희 맛있게 먹어라. 강희는 붕어빵 하나를 할머니 입에 넣어줬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다, 우리 강희 할미 복덩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희의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할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강아, 지금 뭐라 했노? 강희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미, 사랑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5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의사들은 평생 말을 못할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아, 우리 강아가 말을 했어. 할머니는 강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기적의 뒤에 감춰진 진실이 곧 드러나리라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둘을 갈라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강희가 6살이 되던 해 가을,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네 집 앞에 낯선 검은 승용차가 자주 서성거렸어요. 차 안의 사람들은 할머니와 강희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죠. 요새 이 동네도 차들이 많이 다니네. 하지만 그 차는 매일같이 나타났어요. 강희가 유치원에 가는 길, 할머니가 시장에 가는 길, 언제나 그 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셔?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여자도 함께였죠. 박순덕 어르신 댁이 맞습니까? 그런데요, 누구시길래?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유전자연구소 김태준 박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이라는 아이가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뵙고 싶은데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우리 강이를 왜 찾는고? 무슨 일인교? 자세한 건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할머니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 있소. 그때 안방에서 강희가 나왔어요. 낯선 사람들을 보고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강희를 보는 순간 뭔가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역시 틀림없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는 3년 전 실종된 김현우 도련님입니다. 뭔 소리요? 우리 강희는 내가 키운 지 6년이나 됐단 말이요. DNA 검사를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께서 3년 동안 전국을 찾아다녔습니다. 할머니는 강희를 더욱 꼭 끌어안았어요. 거짓말 마이소. 우리 강희는 버려진 애였다고. 부모도 없는 애라고. 김 박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실종 당시 사진입니다. 목에 있는 초승달 모양점, 왼쪽 귓불에 작은 흉터. 모두 일치합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강희를 키우면서 봐온 그 점과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나가요. 당장 나가란 말이요. 할머니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김 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김 회장님은 70억 자산가입니다. 손자가 돌아오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르신도 아이도요. 돈으로 우리 강희를 사겠다는 거요? 썩 꺼지이소. 쾅!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아 강희를 안았어요. 강희는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미, 무서워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괜찮다. 우리 강희 할미가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날들은 끝났다는 걸.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그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골목 끝에 서 있었어요. 내가 우리 강희를 빼앗길 순 없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강희의 자는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희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주워 키울 때부터 차고 있던 목걸이였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금빛 펜던트. 뭔가 새겨진 글자가 있었지만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라 신경 쓰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 그 펜던트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강희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유치원에 보낼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강희를 데려갈까봐 두려웠죠. 할미, 오늘 유치원 안 가요? 오늘은 할미랑 같이 있자. 응? 둘은 평소보다 먼 시장으로 갔습니다. 검은 차를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차는 어김없이 나타났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폐지를 정리하는데 여러 대의 승용차가 골목 입구를 막았어요. 김 박사가 내렸습니다. 이번엔 경찰관 2명도 함께였죠. 박순덕 어르신,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할머니는 강의를 뒤로 숨겼습니다.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쫓아다니는교? 경찰관이 나섰어요. 어르신, 법적 절차입니다. DNA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아이라면 우린 물러갑니다. 검사고 뭐고 필요 없어. 우리 강희는 내 손주나 마찬가지란 말이오. 김 박사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친할아버지가 3년을 울며 찾았습니다. 아이에게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강희가 할머니 치맛자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미,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검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강희를 안 데려가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고?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법원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빼앗아 가겠다는 소리 아닌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순떡이 할매,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지 그래. 맞아, 진짜 그 집 손자 아니면 끝나는 거잖아.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때 강희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미 괜찮아요. 검사 받을게요. 강아, 할미가 내 진짜 할미인 거 다들 알게 될 거예요. 안 그래요? 강희의 맑은 눈을 보며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박사가 할머니네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르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DNA 일치율 99.99%. 강희는 김현우, 김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강희가 달려와 할머니를 붙잡았죠. 할미, 일어나요.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가정법원에서 1차 조정이 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양육권을 요청하셨습니다. 안 돼요. 우리 강희는 안 보내요. 할머니가 강희를 껴안았어요. 강희도 울먹였습니다. 할미, 나 안 갈 거예요. 할미랑 여기 살 거예요. 하지만 김 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나이를 고려하면 법원은 친할아버지 손을 들어줄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현실? 6년을 키운 내 정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요? 법은 그렇습니다. 김 박사가 돌아간 후 할머니와 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강희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우리 강희를 지킬 수 있을까? 창밖엔 다시 그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요. 법원 조정실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낡은 옷을 여미며 딱딱한 의자에 앉았죠. 옆에는 강희가 불안한 얼굴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김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얼굴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저 사람이. 할머니는 처음 보는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강희를 빼앗으려는 원수 같은 존재. 하지만 그의 눈빛엔 할머니와 똑같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합니다. 김 회장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박순덕 씨는 만 78세 고령이며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20만 원 미만, 월세 10만 원을 제외하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우리 강희는 잘 먹이고 잘 입혔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유치원비도 제때 못 내셨죠?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는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강희가 감기 걸려도 병원 대신 약국에서 싼 약만 사다 먹였었죠.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김 회장님은 국내 유수의 기업을 운영하시며 현우에게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어르신, 저도 손자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3년 전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이 나간 아들이 현우를 어디론가 데려갔고 그 후 아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우는 제게 남은 유일한 혈육입니다. 3년을 미처 지내며 찾았습니다. 제발 손자를 돌려주십시오. 김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0억 자산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저 손자를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강희는 6년을 나랑 살았어요. 내가 이 애를 주었을 때 쪽지엔 버리는 아이라고 적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제 아들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한 일입니다. 조정위원이 강희를 바라봤어요. 현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랑 살고 싶니? 할아버지랑 살고 싶니? 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회장을 처음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습니다. 저는 강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할미랑 살고 싶어요. 할미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김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란다. 내가 돌도 안 됐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얼마나. 전 현우 아니에요. 정강이에요. 강희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를 꼭 껴안았죠. 할미, 나 여기 싫어요. 집에 가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조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주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강희 손을 잡고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할미,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강희 할미가 널 절대 안 보낸다. 하지만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법은 자신 편이 아니라는 걸. 가난하고 늙고 병든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요.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강희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고. 법이 강희를 빼앗기 전에요. 한밤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강희를 깨웠어요. 강아, 일어나라. 조용히. 할미, 왜 그래요? 아직 깜깜한데. 우리 잠깐 여행 가자. 응? 할머니는 작은 보따리에 옷가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 27만 원도 꺼냈어요. 약값 아끼려고 숨겨둔 돈이었죠. 새벽 4시 둘은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끝 검은 승용차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강희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미,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시골로 간다. 할미 고향 말이다. 거기 가면 아무도 우릴 못 찾는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가 멀어졌어요. 강희는 불안한 얼굴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3시간을 달려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60년 전 떠난 고향이었어요. 빈집이 된 옛집 앞에 섰죠. 여기가 할미가 태어난 집이다. 이제 여기서 살자. 집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희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으니까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돈으로 쌀과 반찬을 샀어요. 강희와 함께 낡은 집을 조금씩 고쳤습니다. 할미, 나 여기 좋아요. 공기도 맑고. 그래, 우리 강아. 이제 아무도 우릴 못 찾는다. 하지만 5째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검은 승용차 3대가 들어섰어요.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그 차들을 봤습니다. 안 돼. 차에서 김 회장과 김 박사가 내렸습니다. 경찰관도 함께였죠.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 물어보며 다가왔어요. 강아, 우리 뒷산으로 가자. 어서. 할머니는 강희를 업었습니다. 78세의 몸으로는 너무 무거웠지만 힘을 냈어요. 뒷문으로 나가 산길로 올라갔죠. 할미, 힘들면 내려놔요. 내가 걸을게요. 아니다. 할미가 널 지킨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순덕 어르신, 그만 멈추십시오. 김 박사의 외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어요. 김 회장이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70대 노인에게는 가파른 길이었죠. 할머니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비틀거렸어요. 할미, 강희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당뇨약을 먹지 못한 지 며칠째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할미 괜찮아요? 강아, 미안하다. 할미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김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도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어요. 어르신, 제발 그만하십시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명은 6년을 키운 할머니, 한 명은 혈육인 할아버지. 둘 다 강희를 사랑했어요. 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현우를. 아니, 강희를 빼앗으려 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법으로 어르신에게서 아이를 떼어내는 건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김 회장을 쳐다봤어요. 김 회장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강희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초승달 모양이었어요. 이건 제가 며느리에게 준 가족 표식입니다. 현우에게도 같은 걸 채워줬죠. 강희가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두 펜던트가 똑같았어요. 김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게 제안이 있습니다. 듣고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김 회장이 그 차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 차에 탄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할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일행은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할머니와 강희, 김 회장과 김 박사, 그리고 방금 도착한 차에서 내린 사람이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소개했죠. 제 딸 김서연입니다. 현우이, 강희의 고모가 되겠네요. 김서연은 할머니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아버지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 제안은 이겁니다.
강희를 어르신이 계속 키우십시오. 예.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박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조용히 하게. 김 회장은 강희를 바라봤습니다. 강희는 할머니 뒤에 숨어 있었죠. 6년을 함께 산 정을 법으로 자를 순 없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첫째, 제가 어르신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강희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비를 대겠습니다.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셋째,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제가 강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자 얼굴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서연이 나섰어요. 어르신, 저도 돕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르신과 강희를 위한 집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은혜가 아닙니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버려진 아이를 6년간 키워주셨어요.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강희가 할머니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미, 저 할아버지 좋은 분 같아요. 할머니는 강희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김 회장을 봤습니다. 두 노인의 눈이 마주쳤죠. 회장님, 네 어르신. 우리 강희.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주이소. 이 애한테도 할아버지가 필요할 겁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희가 천천히 김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김 회장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저랑 똑같아요.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강희를 안았습니다. 그래, 현우야. 아니, 강아. 이제 할아버지가 너랑 할머니를 평생 지켜줄게. 석 달 후, 새로 마련된 깨끗한 집에서 할머니와 강희는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됐어요. 매달 생활비가 들어왔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죠. 강희는 좋은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김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강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그림을 그렸죠.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요. 강희는 이제 김 회장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엔 언제나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녁이 되면 셋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어요. 할미,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그래, 우리 강희 할미 복덩이. 현우야. 아니, 강아. 천천히 먹어라.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명은 6년을 키운 할머니, 한 명은 혈육인 할아버지. 이제 둘 다 강희의 가족이었어요. 법이 아닌 사랑으로, 욕심이 아닌 배려로 만들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강희는 두 어른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제 두 개의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버려진 아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가 있었죠. 오늘의 비밀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이야기도 언제든 이곳에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첫사랑이었고 단 하나뿐인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동네 비밀일기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